to protect your soul. 스티븐 윌리엄 호킹.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듣는 쓸모없는 위로 있죠. 야, 나는 너보다 더해. 너 힘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지금 너가 겪는 정도의 고난? 웃기는 수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어설픈 위로는 영양가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호킹 박사의 삶 정도는 되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당신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 당신이 장애가 있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장애 탓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 마라.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과학자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천재 물리학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루커스 수학 석좌 교수이며 전공은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입니다. 뉴턴도 루커스 석좌 교수였죠. 소설로도 쓸 수 없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업적으로 보자면 우주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기여를 했습니다. 블랙홀 관련 이론에 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장애 때문에 유명해진 것뿐이라며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현대 블랙홀 이론의 시조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학자 중에서도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을 생각하면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루게릭병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렇지만 이런 그도 병이 오기 전 대학생 때는 조정선수, 물론 콕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지휘관 역할을 했었는데요. 로도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이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던 스포츠맨이었습니다. 1962년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중동 여행 이후 갑자기 루게릭병이 발병합니다. 의사에게 1년에서 2년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병이 진행됨에 따라 책 한 페이지조차 잘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기 어렵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절망적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로 절망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암산으로 수식을 푸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통해 박사학위를 따냅니다. 호킹 박사죠. 제대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활동적인 스포츠맨이 갑작스럽게 육체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 그 심정을 말입니다. 이것보다 큰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 잘 떠오르지도 않을 정도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와 비슷한 마음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었죠. 재밌는 사실은 호킹 박사는 그 후로 55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삶에 대한 의지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호킹의 발언에 따르면 루게릭 병을 진단받기 전의 삶은 지겨웠다고 합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뒤 삶에 대한 열정이 샘솟아 더 적극적인 태도로 연구하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시절 첫 번째 아내인 제인을 만납니다. 호킹이 루게릭병을 판정받은 후에도 그를 떠나지 않고 결혼하여 오랜 시간 호킹을 돌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및 서로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호킹은 그 후 자신의 간호사였던 일레인과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일레인은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 그러니까 누군가 아픈 사람을 극진히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얻으려는 유형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킹을 폭행하고 학대하였죠. 호킹은 처음에 폭행 의혹이 있었을 때는 부인을 했지만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던 호킹 박사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컸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사람은 또 다를까 싶은 생각도 하겠지만 마찬가지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라지지 않는 문제이니 포기하고 체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기보다도 어떻게 나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호킹 박사의 삶 자체가 동기부여이자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나쁜 상황들 어떻습니까? 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아이작 뉴턴, 과학혁명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공헌을 한 위대한 학자, 수학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루카스 석좌 교수, 연금술사, 신학자, 종교학자. 1727년 3월 31일에 사망합니다. 사망한 지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삶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났으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집을 떠납니다. 다행히 외할머니의 집에 남게 되었고 외삼촌이 그를 자주 돌봐주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삶의 출발점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주 어릴 적,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에 대한 관념이 모자라던 시절에 곤충을 많이 괴롭히곤 했습니다. 곤충들은 죽기 직전에 가장 격렬하게 살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삶에 대한 큰 의지를 표출합니다. 어찌 보면 뉴턴 역시 삶의 시작부터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의지는 어쩌면 이 불행한 시작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뉴턴은 원래 중하위권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조금 더 성적이 나은 하구와의 다툼 후에 경쟁심으로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출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고작 같은 반 하구를 성적으로 이기고 싶었던 그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경쟁심, 질투심이라니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출발점이 성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실천을 할 때 그 이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고작 옆에 있는 학우보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시작했던 공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도 원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유를 찾고 목표를 세우는 등의 노력은 어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명예혁명 직후 대학 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투표에는 빠짐없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당시 속기록에 딱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바람 들어오니 창문 좀 닫아주시오. 참 재미난 일화입니다. 당시로서는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고 의미 있는 발언을 안 했으면 고작 창문 닫아달라는 발언이 써져 있었을까 싶습니다. 뉴턴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존재감이 아주 없었겠지만 학자로서는 존재감이 있다 못해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도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는 어두운 순간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위로를 뉴턴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설령 지금은 아니더라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업적으로는 고전 물리학의 정립, 만류 인력의 존재 자체를 발견한 것은 아니고 만류 인력을 수학적 표현으로 정립해냈습니다. 또 뉴턴식 망원경을 만들었고 미분을 발명하였습니다. 그 외 수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라. 굳은 인내와 노력이 없었던 천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으면 내일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있을 것이다. 나의 능력은 평범하다. 오로지 실행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참고 견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에 있다. 뉴턴 같은 천재도 이렇게 이 악물고 노력한다니 이것 자체로도 큰 위로입니다. 천재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입니다. 19세기 활동했던 독일 철학자, 시인, 음악가, 문헌학자, 문화비평가, 심리학자, 계보학자입니다. 워낙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린 터라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익숙하면서도 반가울 수 있겠습니다. 니체의 어린 시절 역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뇌연화증, 뇌의 혈관이 막히고 그 앞에 뇌 조직이 괴사하게 되어 흐물흐물해지는 질환입니다. 뇌연화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몇 달 뒤 동생까지 병으로 사망합니다. 꽤 충격적인 시작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었던 니체의 아버지 대신 엄하고 덜지 않은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게 된 니체는 많은 억압을 받으며 자랐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의 철학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불행의 결과가 위대한 사상의 탄생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니체는 청년 시절 바젤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그 뒤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의무병으로 종군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귀환했고 이후 죽을 때까지 병에 시달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좀 더 들어보시죠. 이때 얻은 병 때문에 니체는 보다 치열하게 고민을 할 수가 있었고 니체 본인도 자신의 병환을 하나의 축복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니체스럽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착란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신발작으로 육체와 정신이 약해져 주변의 보살핌을 받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합니다. 이런 니체의 글들은 다소 임팩트가 강하고 극단적이기까지 합니다. 재미있게도 실제 성격은 온화하고 유머를 좋아했으며 사교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체의 마조이즘스러운 명언이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우상의 황혼 중. 좌우명으로 삼으면 삶이 편해집니다. 뿌리 깊은 고난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더라도 상관없게 되죠. 말 그대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저는 어릴 적 철없던 시절에 살아있는 벌레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벌레들은 죽기 직전에 가장 아등바등 살고 싶어 큰 몸부림을 칩니다. 방앗개비를 잡아서 꾹 누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잔인한 일이라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사례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죠. 죽음의 고난과 압박이 클수록 삶에 대한 의지 역시 커지는 것을 벌레를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앗개비처럼 죽어버린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죽지 않을 고난이라면 더 강한 삶의 의지가 표출이 됩니다. 내 삶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의 성실성, 재능과 타고난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조금밖에 없었던 온갖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천재가 되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 동기부여이자 위로입니다. 내가 못하면 성실성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이니 동기부여가 되고요.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성실성이 있으면 천재가 될 수 있으니 위로가 됩니다. 니체는 정신적으로 귀족과 천민을 나눕니다. 귀족주의가 맞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챙기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사람을 정신적 귀족이라고 보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정신적 천민, 노예라고 봅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기꺼이 내가 하는 행동을 책임지고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고난이 있더라도 성장의 계기가 되며 성실하게 내가 욕망하는 목표를 향해 하나씩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이 옳습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미국의 참전 용사, 종군 기자, 그리고 소설가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고 싶고 성취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높은 성적을 내고 싶고 경제적 능력을 기르고 싶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싶고 뭐든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적극적으로 겪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설령 무너질지언정 아둥바둥 강한 의지로 살아내야 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는 큰 의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의지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요. 큰 문제 앞에서만 우리는 큰 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의지를 발휘할 때만이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을 쓰려면 수많은 강타를 맞아 봐야 한다.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1952년 노인과 바다에서 세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때려 부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부서진 곳에서 더 강해진다. 1929년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가 있죠. 그의 일대기를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는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그의 삶 속에서 일부 고난만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그는 1918년 1차 대전에 참여하고자 하였지만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는데요. 어릴 적 복싱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복싱 선수 시절에 얻은 눈 부상 및 선천적으로 낮은 시력 탓에 육군, 해병, 해군 모두 신체 검사에서 탈락합니다. 그리하여 적십자사 소속의 비전투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운전사로 일하는 중 두 다리가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일시적 불구가 됩니다. 다행히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작품이 완성되죠. 무명 작가 시절 파리에서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공원의 비둘기를 잡아먹기도 했고요. 복싱 체육관의 스파링 파트너로 주먹을 맞아가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작품을 통해 성공한 작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심한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까지 했고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 뒤 또 한 차례 교통사고가 더 있었고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4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겪습니다. 아프리카 여행 중 비행기를 탔는데 추락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집니다. 추락 48시간 후 다시 비행기를 타는데 또 이륙하자마자 추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 신장이 많이 손상되고 척추까지 손상이 됩니다. 원래 좋지 않았던 시력도 상실되고 청력까지 상실이 됩니다. 산책 중에는 산불을 만나 화상을 입기도 했죠. 말년에는 늙고 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작품 활동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고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전기충격요법은 일반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6일 뒤 그는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진 않는다. 1952년 노인과 바다에서. 이 문구가 참 어울리는 소설가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멋진 소설가입니다. 지덕체를 모두 갖춘 조선의 유일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조입니다. 자주 비교되는 세종대왕을 보자면 세종은 지와 덕은 갖추었으나 운동을 싫어하며 편식이 심해 비만했었죠. 다시 말해 체는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묘지문에다가 우리 임금께서는 진실로 성인이셨다 라고 적은 경우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성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했죠. 누가 봐도 위대했던 겁니다. 세종조차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죠. 이 사실만 보아도 정조라는 인물의 삶을 공부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조 역시 삶의 출발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모화변입니다. 영조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잠시 평민으로 폐위시킨 뒤 뒤주에 8일간 가두어 굶겨 죽인 일이죠. 어린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의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죠. 영조는 정조를 편애했습니다. 자주 불러 글도 읽어주고 공부도 시키며 큰 신뢰를 주었죠. 참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클리셰인 아버지를 죽인 원수 하며 복수심에 불타 수련하며 실력을 기르는 스토리는 납득이 가도 친아버지를 죽인 친할아버지 그리고 친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하는 정조의 스토리는 설령 소설일지라 하더라도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시작점입니다. 이모화변의 가정 중에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게 애걸한 대사는 이렇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글도 잘 읽고 말씀도 잘 들을 테니 제발 이러지 마소서
라고 액을 했지만 영조는 요지부동으로 세자에게 칼을 던져주며 자결하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영화 사도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무튼 정조는 어린 시절 받은 큰 충격의 배경에 공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모화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학문에 정진하는 태도 역시 영조가 사도를 미워하고 정조를 편애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죠. 어린 정조로서는 일종의 생존법으로 학문에 정진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트라우마로 작용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오히려 그는 지혜의 중요성, 지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는 점을 일찍이 깨달았을 수 있겠습니다. 일득록에서 정조의 독서광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상이 말하길, 상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말하길, 요 사이에 읽는 책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라고 하자 신하들이 바빠서 읽는 책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를 보느라 여가가 적기야 하겠지만 하루에 한 편의 글을 읽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과정을 세워 날마다 규칙적으로 해나간다면 1년이면 몇 질의 경적을 읽을 수 있고 몇 년간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칠서를 두루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정조 대왕의 잔소리를 이렇게나마 간접적으로 들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비단 독서뿐만 아니라 운동, 공부 등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도 적용이 될 이야기인데요.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잔소리는 듣지 않더라도 정조 대왕이 하는 잔소리는 같은 말이라도 더 들립니다. 실제로 정조는 내가 더 이상 경들에게는 배울 것이 없으니 내가 직접 교육을 해야겠다 라면서 왕이 신하들과 토론하며 학문을 배우고 정책을 논의하는,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는 자리인 경연을 폐지하고 임금 자신이 역으로 직접 교육을 시켜서 중하급 관리들을 발굴하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합니다. 정조는 수많은 암살 위기를 겪습니다. 이러한 암살 위기는 정조 개인적으로는 무예를 익히고 체력을 단련하는 데에 대한 의지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기록에서 보면 활 솜씨가 압도적으로 훌륭해서 글자 그대로 이제 백발백중 화살 100발을 쏘면 98발, 50발을 쏘면 49발씩 맞히고 나머지 한두 발은 일부러 명중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군주는 스스로의 재주를 자랑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겸양의 미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결국 자신을 호위할 만한 군사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용령, 수원화성이 만들어졌죠. 정조의 체는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충격적인 트라우마와 수많은 암살 위기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극복해낸 정조에게 그 사건들은 더 나은, 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 위한 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고 그것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걸음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